자, 승 의원님. 네. 이런 어떻게 보면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뭐 사후 약방문적인 그런 처방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범죄자의 처벌도 좀 강력하게 좀 이루어져야 좀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또 일각에서는 처벌이 너무 미약한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이제 형사정책을 만들어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노미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스토킹은 살인의 전조범죄인데 스토킹 처벌법을 보면 그냥 스토킹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런데 스토킹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그 피해자를 괴롭히면 스토킹이 되니까 처음에 딱 보이는 모습은 사실상 옛날의 경범죄 처벌법 좀 귀찮게 따라다니는 행위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님들의 입장도 옛날에 경범죄 처벌법 때 그때 10만 원 미만의 벌금했던 게 갑자기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왔는데 그럼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가다 보니까 실형은 거의 나오지 않고 대부분 다 벌금형으로 이제 사건이 종결되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있죠. 지금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할 건데 스토킹 처벌법이 시청자 여러분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피해자가 처벌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가해자가 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가해자가 처벌받았다는 건 무슨 의사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처벌하겠다는 의사가 존재했는 거잖아요. 그럼 가해자의 마음은 너 때문에 내가 처벌받았어. 너 때문에 빨간 줄이 꺼였는 거야. 네가 이 모든 결과에 온전한 책임을 져야 돼. 라고 해서 그 비난, 그 미움의 정도가 훨씬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지금의 스토킹 처벌법 안에는 이 가해자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그게 벌금이 됐건 집행유예가 됐건 세상에 밖에 나왔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킬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냥 가해자와 피해자가 그냥 길에서 딱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제는 그 출소자, 즉 벌금을 받건 집행유예를 하든 실형을 살고 나오는 사람에게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거리를 온전하게 완벽하게 보장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하루라도 빨리 그런 법안이 정부안으로 올라가면 저는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거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거든요. 1,200만 원 월급 받으면서 하루라도 빨리 이런 법안 통과시키는 게 맞죠. 정치적인 이슈도 중요하지만 민생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중에서도 국가 저는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한 명의 생명이 전 세계 어떠한 가치와 이념보다 중요하다면 이런 법안에 천착하시고 이런 법안 빨리 통과시켜 주셔야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기의 본분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 감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승 의원님처럼 형사정책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좀 네. 스토킹이 살인 등 중대범죄의 전조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예상되는 어떤 피해에 대해서 어떤 결과적인 어떤 인신구속과 같은 형벌을 부여하는 것. 사실 여러 가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그런 예. 그 권한에 개인이 부여받고 있는 그런 권한에 좀 어긋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일치를 좀 해소하는 것, 묘안은 없을까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제폭력은 통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통념을 우리는 깨쳐야 한다는 게 저는 사회적으로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의 사랑 받아주면 되지 않아라는 쉬운 생각. 제가 봤을 때 그 통념이 깨지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러한 지속적인 괴롭힘이 사후에 증가될 수 있으면 처음에 제대로 분리 조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스토킹 처벌법 처음에 분리 조치하는 거 딱 세 가지죠. 경고합니다. 너 계속 따라다니면 처벌받을 수 있어? 경고하는 거고. 두 번째, 100m 접근하지 마. 세 번째, 문자 보내면 안 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스토킹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보는 게 인생의 전부예요. 근데 100m를 접근하지 마라 그러면 101m는 괜찮고 99m는 안 되는 건가요? 그걸 100m를 줄자재고 이렇게 잴 건가요? 아니잖아요. 문자 보내지 마라 그러면 교수님, 제가 받는 사건 중에 하나는 통장에 이름을 찍는 거예요. 1원을 보내면서 만나줘, 만나줘, 만나줘. 아니면 욕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 피해자에게 소스라치게 놀라는 일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스토킹 처벌법이 스토킹의 본연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 지금 이제 시작된 지 한 2, 3년이 되었다면 언제나 저는 그렇습니다. 법은 죽어있는 법이 아니죠. 법은 살아있는 법이고 그 현실에 맞추어서 법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도대체 지금 스토킹 처벌법상 공백이 무엇이냐를 촘촘하고 탄탄하게 검토해서 그걸 법안으로 만들어서 그게 통과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스토킹을 조금 더 건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스토킹 가해자가 정말 지능적으로 마음만 먹으면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나 이런 좀 우려가 듭니다. 자, 교수님. 자, 이렇게 그 스토킹 범죄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사실 신고 절차, 보호 절차 이런 절차 요건들은 규정은 돼 있습니다만 과연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많은 상황인데요. 지금 어떤 그런 연구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지 좀 보호 조치의 그 실제 그리고 미래 좀 바람직한 방향 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승재현 연구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뭐 교제 범죄 근본적으로 이게 당사자 간의 어떤 범죄의 내용과 외부에서 보는 인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뭐 수사관 입장에서는요, 이 교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두 사람이 아는 관계니까 뭐 범인이 특정되고 그리고 주거가 확실하니까 도주 우려도 별로 없고 하니까 또 이게 경미하게 볼 수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이 더 높고요. 그리고 보복 범죄도 위험이 높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관점에서는 이 교제 범죄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범죄라는 어떤 특성이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문제로 제기한 것처럼 일단 뭐 신고하면 경찰이 와서 초동 조치하고 그리고 뭐 긴급 응급 조치라고 해서 뭐 경고도 하고 그리고 100m 이내 접근 금지나 정보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못하게만 할 뿐이지 그 이후에 이 사람이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통제가 절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오로지 피해자가 연락을 받았을 때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맞닥뜨렸을 때 그 위반 행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거는 뭐 법원에서 하는 잠정 조치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뭐 법이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보호 조치들은 있지만 이 조치들의 어떤 실효성이 크게 없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이걸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현장에 가는 경찰관들이 이 가해자가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처음 112 신고를 받고 간 그 보통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해자를 처음 봅니다. 근데 이 가해자를 본 피해자는 이미 그 전에 수차례 어떤 스토킹 행위가 숨겨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때는 긴급 응급 조치나 그리고 잠정 조치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불완전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피해자의 어떤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고요. 실제 그 긴급 응급 조치 이후에도요. 이 위반 행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60% 이상의 위반 행위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판례를 보더라도 주로 유죄로 선고받는 사람들이 경우에는 단순히 일회성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여러 차례 반복이 됐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긴급 응급 조치나 잠정 조치 처분을 받았던 사람들이 여러 차례 위반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 위반하는 동안 우리 형사사법기관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알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중에 검거된 이후에 뒤늦게 이제 밝혀져서 처분을 하는 거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개선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